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또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정책의 큰 특징 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might makes right. 힘이 곧 정이다. 이런 원칙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힘으로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트럼프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골격인 겁니다. 그린랜드, 파나마 운하, 이거 무력을 써서라도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멕시코만 이거 미국만이다. 이름 바꿔라. 뭐 이런 발언들이 가장 두드러진 행보입니다. 캐나다, 멕시코에다가 25%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다면 하는 거야. 이것 might makes right. 힘이 곧 정이다. 둘째, 스스로 제조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넘게 미국은요, 소위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몸을 써서 하는 고된 활동들, 이거는 다 외국에다가 맡겼어요. 처음에는 한국, 대만이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게 바로 중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적대 국가가 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제조 능력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설계는 잘해요. 개념은 잘 만드는데 손발을 써서 그걸 만들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미국으로서도 중국한테 크게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겠다는 게 뭡니까? 이제 공장을 미국에다가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도 조선소도 철강 공장도 모두 미국에 두겠다.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또 원하는 건 뭐냐? 투자예요. 또 고급 인재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죠. 세 번째 큰 줄기는 뭐냐? 글로벌 차원의 협력 같은 거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그거 무시해버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임 첫날에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말이죠. 이런 것들 모두 탈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서명을 한 거예요. 아직 탈퇴를 한 거는 아니지만 그건 뭐 다 이제 그 계약 기간도 있고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탈퇴를 하겠다고 사인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 미국 때문에요. 세계무역기구 WTO, 이게 세계 자유무역의 핵심이잖아요.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작동을 이미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WTO가 작동을 하려면 이 WTO 규칙을 위반하는 나라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유무역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심사하는 게 상소재판소예요. 상소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 재판관을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재판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WTO 규정을 위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만이에요.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것들은 다 WTO 규정 위반입니다. 또 한미 FTA 위반이고 뭐 아무튼 지금까지 자유무역과 관련되어 왔던 국제 규범들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떡할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나토조차도 무력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야, 나토 너희 돈 안 내면 나 나토에 참가 안 하겠어.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국제 질서들이 뭐 완전히 지금 뭐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한 이 국제적 협력, 이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미국인들은 이제 이 화석연료 계속 증산하겠다. 셰일가스, 석유 생산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서 난민이 들어오는 거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불법 입국자 이거 군대를 동원해서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의 국가 간 협력 같은 거 이제 미국은 관심 없어.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큰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이민자 추방을 한다든가 또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든가 깨시민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워키즘이거든요. 그거 문화 같은 거 야, 다 이거 폐기해버려.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시대 한국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고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 1월 15일 날 ECF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럽 외교위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당신 나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24개국 28,549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의견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중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이 이게 트럼프의 취임이 당신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좋은 영향일까요? 아니면 나쁜 영향일까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한국 나쁘다 67%, 좋다 11%. 이게 한국인의 응답입니다. 네. 근데 유럽연합 11개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평균이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도 비슷해요. 근데 한국이 나쁘다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불이익이 너무 많을 것 같아라고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한국과 EU 국가들만, 유럽 국가들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다른 나라들, 안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이 좋겠다라고 답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인도, 사우디, 남아공, 터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고요. 심지어 트럼프가 그렇게 벼르고 있는 중국인들마저도 응답자들이 트럼프를 상당히 반기고 있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연합 11개국, 그게 뭐예요? 그 나라들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죠. 아마 일본은 여기 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일본도 조사가 됐더라면 똑같은 결과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전통적인 이 동맹국들은 걱정이 많은 겁니다. 반대로요, 미국과 그동안 적대적이었거나 또는 대면했던 나라들, 이게 인도라든가 사우디, 남아공, 터키 이런 데들이잖아요. 이런 데들은 오히려 트럼프를 반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유럽의 이 나토 국가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모두 자기 나라 안보를요 미국에다 다 맡겨놨던 거예요. 솔직히 무임승차를 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한미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건 지금 주한미군이거든요. 그런데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돈 얼마 냅니까? 1조 정도를 내고 있는데 그거 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미국 세금 내서 주한미군 유지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거거든요. 무임승차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나토 유럽 국가들한테 돈 좀 내, 돈 안 내면 미국 빠지겠어,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미국하고의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에서도 그 미국의 상대방이 비대칭적인 이익을 누린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 농업 개방 안 되어 있잖아요.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농업시장은 개방되어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관세가 높아요. 미국은 어때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칭적인 자유무역협정이죠. 사실은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는 이제 안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다가 기대고 싶으면 대가를 내놔라 라고 세계에다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들을 상당히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자세로 이제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트럼프의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날에 대해서의 상황은 앞으로 하나하나 다루어 가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트럼프의 영토 야욕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연설을 보면 이 영토 야심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파나마 운하를 중국한테 준 게 아니야. 우리는 파나마한테 줬어. 그런데 이제 그거 중국 것이 된 거 아니야. 미국이 다시 가져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화성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요. 화성을 미국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토를 확장하는 거는 명백한 운명이다. Manifest Destiny라고 하는 이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미국인들이 옛날에 100년도 더 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쓰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륙을 차지하는 것이 Manifest Destiny인 거예요. 신이 부여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말을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의 멘탈리티, 그런 걸 가지고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파나마 운하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의 그 연결 부위, 그 부위가 82km밖에 안 돼요. 그 길이가. 이게 이 파나마 운하를 양쪽으로 나누고 있죠. 그게 물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기로 수많은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파나마 운하청에 따르면 2024년에 이 운하를 통과한 선박의 전체 숫자가 9,926척, 거의 1만 척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물당량의 4 내지 5%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지금 파나마 소유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은 파나마 소유로 되어 있지만 이거 원래 미국 거였어. 근데 지금은 중국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미국이 찾아와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개통 시기는 1914년, 111년 전이죠. 그 이전에는 여기는 운하가 없었어요. 이 미국의 중심부가 바로 뉴욕이잖아요. 뉴욕. 이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으로 가려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려고 하면요. 이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려면. 그래서 저 밑에 남극하고 가까운 남미 대륙 제일 남단 푼타 아레나스라고 하는 데를 돌아서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길이가 얼마냐면 21,000km입니다. 그런데 그 남극으로 갈수록 풍랑이 심한 데들이 많아서요. 굉장히 많은 배들이 좌초를 했고 많이 죽었고 그랬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눈에 이 파나마라고 하는 땅은 참 탐이 나는 땅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협이라고 불리는 그런 땅이거든요. 아주 좁은 땅인 거예요. 80k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이 여기에다가 물길만 낼 수 있다면 굳이 저 밑에 남극까지 가지 않고도 서부로 갈 수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로 또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21,000km가 아니고 8,000km로 줄어들게 됩니다. 훨씬 안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드디어 1880년에 운하 건설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 페르디낭드 레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팀을 꾸려서 건설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뜻하지 않은 장애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비가 워낙 많이 오다가 보니까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어려웠던 것이 이 풍토병입니다. 황열병, 말라리아 같은 이런 병들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전체 한 2만 명이 죽게 됐대요. 그러니 프랑스는 결국 운하 사업을 포기를 하고요. 1889년에 그냥 파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 신흥강국 미합중국 USA의 테오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그리고 미국의 재산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팀이 이제 중장비를 엄청나게 장만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장비들을 4천만 달러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 JP 모건, 월스트리트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JP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도 JP 모건 은행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JP 모건한테 이제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야, 투자 좀 모아라. 라고 해서 그걸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요. 루즈벨트 대통령 자신이 이 파나마에 가서 그 중장비에 올라가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이제 퍼뜨리는 거죠, 신문으로. 그렇게 미국인들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열정을 막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주권 문제인 겁니다. 영토 문제인 거죠. 당시에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여기도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콜롬비아에 있는 그 주민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파나마 땅도 독립한 통역 콜롬비아 영토였던 거죠. 자, 그런데 루스벨트 미국은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콜롬비아한테 요 땅 우리가 좀 쓸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콜롬비아가 노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이 파나마 지역에도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으로부터 콜롬비아 땅이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 콜롬비아 영토 안에도 또 우리의 땅은 우리가 다스리겠어 하면서 이 파나마 지역을 독립시키고자 운동을 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미국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콜롬비아한테 해군 함정을 딱 그 앞바다에 세워놓고 콜롬비아를 윽박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나마라고 하는 데가 독립국가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903년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도 얼마 안 된 데다가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운하를 뚫는 그 땅은 실질적으로 미국 소유였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04년에 운하 건설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10년을 거쳐서 1914년에 운하의 개통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이 연결이 된 거예요. 또 미국 동부와 미국 서부가 연결이 된 겁니다. 철도가 있긴 했지만 철도는 돈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철도로 화물을 실어 날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배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기 시작했던 거죠. 동부와 서부가 연결이 되면서. 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세계 무역의 급소가 된 겁니다. 이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데가. 그것을 미국이 움켜쥐음으로 인해서 미국은 지정학적으로도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파나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왜? 독립을 했으니까. 그리고 독립을 도와준 미국에 고맙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차츰 사정이 달라져 갔어요. 운하가 생김으로 인해서 파나마라고 하는 땅은 두 개로 완전히 쪼개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파나마 사람들은 자기 땅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한쪽에 있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저 멀리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그리고 운하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못 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반미 시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반미 폭동 같은 거, 이거 대단하게 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입장은 둘로 갈렸다고 해요. 공화당 쪽에서는 이거 미국이 만들었잖아. 파나마도 미국이 독립시켜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하는 우리 거지. 우리가 만든 건데.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우파인 겁니다. 미국의 우파. 근데 미국의 좌파 민주당 쪽에서는 의견이 달랐어요. 좀 이상하잖아. 너무 제국주의적인 거 아니야? 파나마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지.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 중에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카터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파나마 운하를 넘겨주는 이 일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에 이제 파나마와 미국이 서로 조약을 맺게 되죠. 지금부터 이 파나마 운하는 미국과 파나마 두 나라가 공동 운영한다. 그리고 22년 후 1999년에는 파나마에다가 운영권을 완전히 넘긴다. 미국은 손을 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카터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조약이 체결이 된 거고 1999년 드디어 운하는 파나마 국민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 운하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은 이거 운하를 지금 중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둘째는 통행료가 너무 비싸.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유입니다. 자, 중국 이슈부터 보면요. 카터 때 맺은 그 조약 에는 이 중립 준수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나마가 만약에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 다시 말해서 파나마가 이 운하를 운영을 하면서 미국에 불리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언제든지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89년에요. 실제로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을 해서 그 당시 파나마 대통령이던 마누엘 노리에가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를 하죠. 그리고 미국으로 압송을 하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은 군사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명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의 적인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다면 이거는 군사작전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나마 운하에 있어서 중국은 어느 정도의 존재일까요? 지난 1월 20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물 물동량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파나마 운하 통과하는 화물의 70%는 미국발이거나 또는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냐? 파나마 회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실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4개 외국 회사가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홍콩, 미국 회사, 대만, 싱가포르 이 4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구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근데 홍콩의 허치슨 황포라고 하는 회사,
여기가 39%를 장악을 한 거고요. 화물 취급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기업이 29, 대만이 17, 싱가포르가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허치슨 황포라고 하는 이 기업이 파나마 운영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화물의 70%는 다 미국과 관련된 것들이다. 허치슨 황포라고 하는 이 회사는 여러분 리카싱이라고 하는 홍콩 부자 아시죠? 빌리언웨어. 이 리카싱이 소유한 회사입니다. 근데 홍콩은 이제 중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홍콩 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기업이 관리하고 중국이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기다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보면 지금 이 파나마 운하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의 국영기업이 5개가 있다. 다만 그 이름을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형만 본다면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구로 봐도 중국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파나마의 인구가 446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숫자가 20만 명이에요. 이 숫자만 가지고 과연 중국이 파나마 운하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트럼프는 이 운임에 대해서도 이거 바가지 요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2024년에 운하 이용 요금이 크게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2024년에 파나마의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잖아. 그래서 이 운하를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거야. 다시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요금도 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바가지 요금 매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는 과연 이 운하를 다시 미국 손에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파나마 정부와 국민들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운하를 다시 장악하고자 한다면 미국이 그건 무력 사용을 불사해야 되는 겁니다. 파나마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도 시민들은 저항할 거 아닙니까? 반미 시위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진압하려면 상당한 병력 동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이 최근에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육군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요. 주민 1000명의 시위, 반란을 진압하려면 최소한 20명의 반란 진압군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파나마 인구가 446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병력이 9만 명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전쟁을 정말 벌이려고 할까요? 트럼프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들어오면 세계의 전쟁이 끝날 거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이거 내가 다 끝내버리겠어. 이제 지구상에 전쟁은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어쩌면 이것은 운하 통행료를 깎기 위한 술수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지 이거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우의 경제TV 오늘 트럼프 정책의 큰 줄거리와 그리고 이 파나마 운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